정혜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집안일은 다 네가 해야 하는 거 몰라?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승진, 네가 뭘 알아서? 넌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해. 괜히 남의 딸들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엄마, 전 진짜 당신 딸 맞아요?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구박받아온 여자. 그녀는 가족 속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한 집안을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평생 남의 딸처럼 살아온 여자.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짜 가족의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정혜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정혜의 유년은 회색빛이었다. 가족 사진 속에서도 그녀는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명절날 큰 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어김없이 부엌 쪽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5살 때부터였을까. 정혜는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 그것은 말로 배운 게 아니라 피부로 느낀 것이었다. 엄마의 눈빛, 아빠의 무관심, 친척들의 애매한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넌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정혜야, 넌 왜 그렇게 생겼니? 큰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명절날 모인 친척들 앞에서 던져진 그 한마디는 어린 정혜의 가슴에 박혔다. 엄마를 닮지 않았다는 것, 아빠와 눈매가 다르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집이었다. 박영숙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딸을 감싸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방으로 불러 나무랐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차갑게 사실을 진술할 뿐이었다. 정혜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무엇에 대한 용서인지도 모른 채 태어난 것에 대한 용서였을까? 닮지 않은 것에 대한 용서였을까? 아니면 존재 자체에 대한 용서였을까? 밥상을 차리는 건 언제나 정혜의 몫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녀는 부엌 찬장의 위치를 외웠고,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고, 설거지 후 그릇을 닦아 정리하는 순서까지 몸에 익혔다. 박영숙은 딸에게 가사를 가르쳤지만 애정을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엄마라기보다 상사에 가까웠다. 지시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한숨으로 실망을 표현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겨울 저녁, 김이 서린 부엌에서 정혜는 손이 시려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박영숙의 한숨이 그 위로 떨어졌다. 정혜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파편을 주었다. 손가락 끝이 베었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프다고 말하면 더 혼날 것 같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일날조차 특별하지 않았다. 정혜의 생일은 늘 조용히 지나갔다. 케이크도 선물도 축하도 없었다. 박영숙은 그저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줄 뿐이었다. 그마저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반면 아빠의 생일, 엄마의 생일에는 온 집안이 들썩였다. 정혜는 그날도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인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서서히
확신으로 굳어졌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사춘기가 된 정혜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명확히 인식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 자랑을 할 때 정혜는 입을 다물었다. 수학여행 가는 날 다른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 정혜는 작년 교복을 고쳐 입었다. 박영숙은 딸에게 최소한만 주었다. 그것조차 마지못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정혜가 참고서를 사달라고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몇 년, 성인이 되기까지 몇 년, 이 집을 떠날 수 있기까지 몇 년. 숫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정혜는 거울 앞에 섰다. 17살의 얼굴은 여전히 엄마를 닮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 여자를 닮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정혜는 속삭였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산다. 그것은 다짐이었고 맹세였고 생존의 전략이었다. 정혜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가거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이 집에 돈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 받으면 묶이니까, 받으면 떠날 수 없으니까. 밤늦게 돌아온 박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정혜가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자 그녀는 무표정하게 받아들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정혜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감사도, 사랑도, 관심도 없는 관계.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모녀 관계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혜는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금껏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심부름.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이 돈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한정혜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사랑받지 못하는 집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그녀의 유일한 꿈은 단순했다. 이곳을 떠나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였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정혜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또 버텨야 한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벗어날 그날까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한정혜는 처음으로 박영숙에게 등록금을 요청했다.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거실에 선 채로 말했다. 무릎 꿇지도 눈빛도 피하지 않았다. 19살의 정혜는 더 이상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아니, 그림자였지만 이제 스스로 빛을 찾아 떠나려 했다. 박영숙은 소파에 앉은 채 딸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우리 형편의 대학은 무리야. 취직해. 짧은 대답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결말이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많지 않았다. 애초에 가진 것도 별로 없었다. 새벽녘 정혜는 집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박영숙도 배웅하지 않았다. 고시원 방은 좁았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정혜에게 그곳은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영토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밥을 먹든 자든 울든 웃든 오롯이 혼자일 수 있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정혜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는 힘들었지만 시급이 조금 더 높았고 무엇보다 낮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정혜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페가 끝나면 집에 들러 1시간 정도 눈을 붙인 뒤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과 카페 샌드위치.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달랐다. 정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사는 삶을 경험했다.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낡은 신발을 새 것으로 바꿀 때마다 그녀는 느꼈다.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것.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째, 해에는 물류창고에서도 일했다. 주말 야간 근무.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고 새벽까지 서서 일했다. 허리가 아프고 손에 굳은 살까지 생겼다. 그래도 정혜는 멈추지 않았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등록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어느 비 오는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정혜는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거리, 우산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 네온 사인의 흐릿한 빛.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컵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던 것이다.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이곳에서도.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을 때 정혜는 놀랐다. 거울 속의 얼굴은 21살이 아니었다. 30살처럼 보였다. 아니, 40살처럼.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이러다 죽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대학은 나중에, 지금은 먼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정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학력은 고졸이지만 경력은 있었다. 3년 동안 쌓아온 근무 경력. 그것을 무기로 그녀는 중견기업 비서실 공채에 지원했다. 면접장에 갔을 때 정혜는 유일한 고졸 지원자였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흘끗거렸다. 무시하는 눈빛. 정혜는
익숙했다. 그런 시선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면접관이 물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회사의 비전이 어쩌고, 성장 가능성이 어쩌고.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면접관들이 눈을 깜빡였다. 정혜는 계속 말했다. 저는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며 3곳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물류창고.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솔직했다. 너무나.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다. 비서실은 정혜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깔끔한 사무실, 예의 바른 동료들, 정시에 끝나는 근무. 무엇보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정혜는 처음으로 울었다. 고시원 방에서 홀로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안도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일까?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정혜는 완벽했다. 그녀의 성실함은 곧 눈에 띄었다. 서류 하나 틀리지 않았고, 약속 하나 잊지 않았고, 고객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임원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회장 부부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들은 정혜에게 차를 권하며 물었다. 힘들지 않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회장 부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뭔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 하지만 정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회장 부부는 유독 정혜에게 관심을 보였다. 밥은 잘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사는지. 처음에 정혜는 당황했다. 왜 저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낯설게 따뜻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정혜는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구나. 강물이 반짝였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흔들렸다. 정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밝았다. 회장실 앞에 선 한정혜는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노크를 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업무 보고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회장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이 어려 있었다. 아니, 긴장이 아니었다. 떨림. 마치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표정. 앉으세요.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류를 건네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다. 오늘은 서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회장 부인이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자주 펼쳐본 흔적. 그녀는 천천히 한 장을 펼쳤다.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은 아닌가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아이. 정혜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얼굴이 똑같았다. 아니, 얼굴만이 아니었다. 왼쪽 귀 뒤에 있는 점.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를 만졌다. 그곳에도 같은 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지만 또렷한 점.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30년 전 정혜의 나이와 같았다.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백화점에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딸이 사라졌다는 것.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것. CCTV에 낯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 이후 흔적은 끊겼다는 것. 경찰은 유괴로 결론 내렸고 그들은 30년간 딸을 찾아 헤맸다는 것. 정혜는 사진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나라고? 이 아이가 나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 부인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돌잔치 사진, 100일 사진, 생후 사진. 모든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뒤에는 같은 점이 있었다. 정혜의 것과 똑같은 위치에. 생일이 언제예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혜는 대답했다. 6월 15일.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도 6월 15일생이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부탁이었다. 명령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눈빛.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싶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박영숙의 집에 있었는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정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회장실에서 일할 때마다 회장 부부와 눈이 마주쳤고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떨림을 읽었다. 기다림, 희망, 그리고 두려움.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 다른 실망이라면? 결과가 나온 날, 정혜는 다시 회장실에 불려갔다. 이번에는 의사도 함께 있었다. 의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99.99% 일치율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정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친자 관계.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박영숙의 딸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딸이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유괴된 아이였다. 나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재벌가 딸이었다. 회장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감정이 복잡했다. 기쁨, 분노,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회장 부인이 다가와
정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따뜻했다. 정혜는 난생 처음 그런 온기를 느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의 손.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의 손.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슬퍼서, 기뻐서, 억울해서.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온 정혜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같았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 얼굴은 박영숙을 닮지 않은 게 아니었다. 애초에 박영숙의 피가 아니었으니까. 정혜는 천천히 왼쪽 귀 뒤를 만졌다. 작은 점. 이 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30년 전부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한정혜인가? 아니면 회장 부부의 딸인가? 아니, 애초에 한정혜라는 이름도 진짜가 아닐 수 있었다. 박영숙이 지어준 이름, 유괴한 아이에게 붙인 이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동안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며 살았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 상처를 지울 수 있는가? 없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잃었다. 안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박영숙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단지 않아서 미움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그녀의 아이가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내일 회사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회장 부부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어제의 한정혜는 오늘의 한정혜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일의 한정혜는 또 다를 것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정혜는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거울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손거울. 거울에 비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5살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던 아이. 유괴당하기 전 사랑받던 아이. 나였구나.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다. 정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부정당한 30년이 아니라 빼앗긴 30년. 그리고 이제 찾아온 진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그림자가 아니어도 됐다. 새벽이 밝아왔다. 정혜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았다, 떴다. 세상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완전히. 한정혜가 그 집 앞에 선 것은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익숙한 대문, 녹슨 우편함, 깨진 블록, 담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정혜의 눈에는 더 이상 집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 그녀가 30년을 갇혀 살았던 감옥.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확인에 대한 떨림이었을까?
문이 열렸다. 박영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정혜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다. 알고 있구나. 정혜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거실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탁자 위의 먼지. 시간이 멈춘 공간. 정혜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선 채로 물었다. 저, 진짜 당신 딸 아니죠?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박영숙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등을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정혜는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 다만 이 여자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다. 30년의 거짓말을. 박영숙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부서진 표정이 어려 있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항상 차갑거나 무표정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앉아라. 짧은 명령. 하지만 정혜는 서 있었다. 더 이상 이 여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박영숙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먼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똑딱, 똑딱. 30년을 세워온 소리. 그랬어, 넌 내 딸이 아니야. 마침내 나온 고백. 정혜는 눈을 감았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비워지는 느낌. 그동안 쌓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흘러내렸다. 박영숙은 계속 말했다. 난 불임이었어.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지.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다고 했어. 그때 지인 하나가 전화를 했어. 길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혹시 키울 생각 없냐고. 거짓말이었다. 정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백화점 CCTV에 찍힌 여자. 낯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기록. 박영숙이거나 아니면 그녀의 지인. 하지만 정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야 했다. 이 여자가 어떤 거짓말로 30년을 살아왔는지. 그때 난 그냥 내 아이로 삼고 싶었어. 정말이야. 처음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려 했어.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그 여자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30년간 그늘만 씌웠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림자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안 됐어. 아무리 봐도 넌 남의 아이 같았어. 내 피가 아닌 게 느껴졌어. 안아도 재워도 밥을 먹여도 내 자식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점점 멀어졌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 하지만 정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가벼웠다. 박영숙은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정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 않았군요. 정혜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정혜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건 아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장식품.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계속했다. 전 한 번도 당신의 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저 당신 집에 살았던 타인이었죠.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하던 가정부.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으니까.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혜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분노할 줄 알았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따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차가웠다. 얼음처럼. 박영숙은 무너졌다.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 무시당했던 명절, 외로웠던 생일, 눈물 흘리던 밤들,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둘 수 없었다. 전 이제 갑니다. 정혜는 몸을 돌렸다. 박영숙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정혜는 대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박영숙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30년의 거짓이 거쳐지는 느낌. 대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눈이 부셨다. 정혜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더 가벼웠다. 길을 걸으며 정혜는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묶여 살지 않겠다는 것.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 미움도, 집착도, 원망도 내려놓겠다는 것.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혜는 핸드폰을 꺼냈다. 회장 부부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통 있었다. 밥은 먹었는지, 괜찮은지, 필요한 거 없는지.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따뜻함이었다. 진짜 부모의 걱정. 하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버스가 왔다. 정혜는 올라탔다. 창밖으로 그 집이 멀어졌다.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았다. 정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올 필요가 없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후련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속삭임이 버스 안에서 사라졌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30년의 무게에서 벗어난 몸은 가벼웠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이제는 버스는 계속 달렸다. 도시를 가로질러 강을 건너
새로운 곳을 향해 정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같은 하늘,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르게 보였다. 자유로운 눈으로 보는 세상. 그것은 아름다웠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정혜는 처음으로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예전엔 그저 하루가 끝나는 것만 의미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끝이 아니라 시작,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빛. 버스에서 내렸다.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정혜는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웠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회장실에 다시 불려간 것은 박영숙을 만나고 일주일 뒤였다. 한정혜는 서류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회장의 친딸이라는 것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질투했고, 어떤 이는 어색해했다. 정혜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미 더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왔으니까. 회장실 문을 열자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이기도 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 정혜 역시 마찬가지였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감정은 달랐다. 피는 섞였지만 기억은 없었다. 사랑은 증명되지 않았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이번에는 정혜도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회장은 그것을 정혜 쪽으로 밀었다. 이건 강남에 있는 집 등기부예요.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문서고요. 정혜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회장 부인이 손을 뻗어 정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혜는 자연스럽게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거부는 아니었다. 다만 아직은 아니었다. 회장 부인은 손을 거두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해요. 30년을 빼앗긴 시간이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정혜는 그것을 알았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신을 원하고 있다. 사랑하고 싶어 한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 따뜻함과 동시에 거리감. 감사합니다. 정혜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회장 부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였다. 하지만 정혜도 피해자였다. 30년간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 그리고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았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 어색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시간을 가져요. 우리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럼 이건 일단 보관해 두겠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 줄게요. 정혜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선한 사람들이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었다. 피가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많은 시간이. 저, 사실은,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장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곳에 있으면 계속 회장의 딸로 살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간, 정리할 시간, 나를 찾을 시간.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강요는 없었다. 정혜는 감사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묶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 달 뒤 정혜는 회사를 떠났다. 송별회는 간소했다. 그녀가 원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마지막 날 회장실을 나서며 정혜는 뒤돌아보았다. 회장 부부가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정혜도 손을 흔들었다. 작별이 아니라 잠시 떠남이라고 그렇게 말하듯. 정혜가 선택한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 그곳에서 정혜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림자라는 이름의 카페. 아이러니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30년간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의미. 카페는 작았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창가에는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주민 몇 명과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조용한 삶, 평범한 일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 창가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혜가 직접 쓴 글귀.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손님들은 가끔 그 글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오래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다. 정혜는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말을 걸지 않았다. 각자의 사연을 존중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정혜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회장 부부는 가끔 전화를 했다. 안부를 물었다. 보고 싶다고 했다. 정혜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마음이 준비되면. 박영숙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문자 한 통.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 정혜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잊기로 했다. 지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과거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로. 어느 겨울 오후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정혜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지친 얼굴의 여자.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정혜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옆에 놓아두고 물러났다. 여자는 차를 마시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글귀를 읽었다. 오래, 천천히. 한참 뒤 여자가 일어났다. 계산을 하며 물었다. 사장님도 사랑받지 못하셨나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혼자여도 외로워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도 알고 있구나. 생존의 방법을, 상처를 견디는 법을. 여자가 문을 열고 나갔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다. 정혜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밀려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정혜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을 꺼냈다. 5살 때 찍은 사진. 분홍 원피스를 입은 자신. 그 아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미안해. 속삭임이 방 안에 흩어졌다. 내가 겪을 30년을 막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그 30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이 평화로운 곳까지. 정혜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영원한 소리. 정혜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파도가 칠 것이다. 손님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커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한정혜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지만 괜찮았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쉬지 않고 끝없이. 정혜의 삶도 그럴 것이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처럼 고요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그녀는 살아갈 것이었다. 여러분, 한정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간 사랑받지 못한 그림자로 살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할까? 하지만 정혜는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정혜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카페, 바다가 보이는 창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깨달음. 그것이 그녀의 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혹은 세상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여러분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오늘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